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에서는 적화 통일을 이루려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특히 북한군이 전력을 집중하여 일시적으로 포항을 점령하게 되자 국군과 미군은 충격에 빠진다. 이에 포항지구 전선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국군과 미군은 후방 상륙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 6.25 전쟁 당시 학도 의용병들의 처절한 전투가 펼쳐진 장사 상륙 작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김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탕금대 전투에 출연해 주셔서 또 오늘 귀한 자리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 김동원 교수님. 오늘은 또 주제가 장사 상륙 작전인데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이 제작에도 참여해 주셨다고요. 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공동 제작자였고요. 그 과정은 학도병들 17세 평균 나이 17세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생으로 총탄이 날아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촬영 장소는 영덕 고래불 해변이었고요. 17세 어린 학생들의 심정을 담기 위해서 서사적으로 그 작품을 구성했었고요. 아직까지도 증언자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증언자들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었고요. 그 작품에 참여했던 배우들은 모두 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17세의 그 학도병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저는 상륙하기 전에 그 학생들의 그 막 무서워하고 떨려하고 막 배 안에서의 에피소드들 막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 될지 모르겠지만 영덕에서 촬영을 하시다고 했으니까. 네, 영덕 고래불 해변에서 또 그게 설마 거기서 그 고생하는데 네네. 제작자로서 영덕 대게들 좀 먹이면서 촬영을 했는지. 몰래 몇 번 먹었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제 장사 상륙 작전 이야기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잖아요. 네네. 이때 당시에 전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낙동강 전선은 이제 크게 보면 뒤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북한군의 전투력이 거의 쇠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역사를 평가하면 이미 틀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러 전쟁을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이게 이미 틀렸네 싶어도 당시 특히 낙동강 전선 전반기는 아슬아슬했죠. 원래 이제 한국 전쟁 내내 서쪽은 미군, 동쪽은 한국군이 맞는 과정이었는데 동쪽에서 이제 주로 3사단하고 수도사단이 이제 저 지역을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군도 이제 최후의 그 힘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때 밀어붙이는데 어떻게든 포항 라인을 방어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제 포항을 뺏겨요. 저기 쪽에 그 구룡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국군을 뒤로 탈출시킬 정도로 밀렸는데 완전히 뺏긴 건 아니고 포항 남부까지는 왔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주도 여기 뚫리면 경주도 위험하다.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특임대 부대들을 이제 막 집어넣고 근데 이것도 미군도 급하니까 체계적으로 못하고 뭐 3개의 특임대를 넣었는데 3개를 넣은 게 아니라 급하니까 막 축차 투입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 포항 남쪽하고 그 안강 라인을 이제 3사단하고 수도사단이 같이 지켜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미군 쪽에서도 유격대 같은 거 상륙시켜서 좀 뒤에 교란 작전을 하면 어떠냐. 당시 이제 국군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또 유격대 같은 걸 막 모집하는 거죠. 학도병 뭐 이렇게 막 모집하고 이래서 이제 독립 제1유격대대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명엄 대위의 지휘관이었고 이름을 따서 명부대라고 불렀다는 부대예요. 주로 대구하고 밀양에서 모은 병력을 합쳐서 이 부대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유격대니까 이제 특수공작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이제 소련군 군복 입고 뭐 소련제 무기 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나오지만 무기 하나도 지금 다룰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국군 무기 북한 거 막 섞어 쓰고 훈련하는 게 정신없었고 그리고 당시는
유격전에 대한 경험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한국 전쟁 때 유격대로 유명한 분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대 처음 훈련시킬 때 유격 훈련은 귀순한 인민군 장교가 그쪽은 좀 옛날에 빨치산 그렇죠. 소련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순한 인민군 장교가 그 유격 훈련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반격이 들어갑니다. 이 반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장사 상륙작전이 같이 동원이 된 건데 왜 지역을 장사로 결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래 인천 서해 쪽으로 가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위장하거나 저쪽에 신경을 쓰게 하는 양동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거 되게 좀 무리해요. 그 해석은 내가 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긴 그런데 일단 북한 자체가 동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어느 바보가 대군을 동해안에 상륙시켜서 태백산맥을 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쪽의 군산이라든가 뭐 위쪽이나 이쪽을 좀 그렇죠. 행동격서로 이렇게 흔든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 장사를 쳐서 흔든다라는 근데 개념은 성동격서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북한도 서해로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뭐 후보지 한 두세 군데 놓고 고민하고 있었지 동쪽으로 대부대가 상륙한다는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는데 그 지금 국방부나 육군 연구소에서 낸 공식 전사에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전부터 이 동해안 지역의 이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유격 부대를 투입해서 적의 보급을 흔들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가까우니까 후퇴할 때 이 동해안이 좋은 게 도로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유격 부대가 침투해 있으면 충분히 이 퇴각하는 애들을 견제할 수 있다.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초안에는 우리 국군이 학도병을 이용해서 상륙작전을 하는 계획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 계획은 미국 레인저 부대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레인저 부대 자체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특히 해상, 상륙에 대한 훈련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엔군은 그 학도병, 어린 학도병으로 고육지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원래 이 작전 자체가 낙동강 전선에서 굉장히 그 미군하고 그 한국군이 굉장히 어려운 공세 수세에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병력을 분산시켜야 되는 뭐 기만 및 그 이런 작전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에 부합하는 그 역할만 하기 위해서 3일짜리 기습 작전을 하기 위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도병을 불가피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레인저 부대가 훈련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걸 학도병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마 처음에는 이게 유격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직도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월남인들도 있었고 사투리도 이북 사투리 쓰는 사람들 한 절반쯤 되고 그랬으니까 그 미군을 집어넣어서는 유격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역할에 적합하지 않는다. 네. 결국에는 우리 국군과 또 학도병들이 상륙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진행 과정이 또 어땠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학도병은 평균 나이 17세에 처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단 2주간의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포탄 쓰는 법, 사격하는 훈련을 2주 만에 완성을 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번도 주어지지 않아서 임시군번을 달고 투입이 됐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인 보급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총탄이나 이런 고장난 소총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대대장이었던 이명음 대위는 중령 그 계급을 받고 임시적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그분의 그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호흡을 맞추지 못한 유격대대를 통해서 상륙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간절함, 절실함 외에는 제대로 된 작전을 구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사실
이런 말 좀 그런데 기도 메타라고 하거든요. 제발 제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다라는 건데 좀 서글프네요.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전쟁이 별로 없어요. 상대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공격을 안 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죠. 네, 그러니까 네. 센 나라도 상대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희생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오죠. 항상 한쪽이 준비가 안 됐을 때를 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쪽은 강대국이나 선진국들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처음 전쟁할 때는 무리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군 같으면 우리가 항상 준비가 잘 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그쪽도 전쟁 막상 시작하면요. 엉키고 설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총 받았더니 총이 우리 여기 총 한 3종류 온다. 그럼 탄약이 다 따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미군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급은커녕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상륙 작전의 작전 계획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그 장사가 바로 지금의 그 포항 위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쪽으로 거의 직선으로 서쪽으로 가면 동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태백산맥이 원래 끝나는 게 포항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군도 이렇게 동해안을 한번 타면 중간에 빠지질 못해요. 쭉 내려와 가지고 포항 북쪽 그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서 안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라인 산 쪽에 있는 동대산이라는 쪽으로 들어가서 유격전을 한다가 원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 게 원래 유격부대를 집어넣어서 동대산이나 태백산맥 끝줄에 가서 유격전을 할 거면 이렇게 정규전식 상륙작전을 해서는 안 돼요. 순수히 작전적 개념에서 보면 좀 뭐가 이상해. 원래 그쪽으로 동대산으로 갈 계획 유격전을 할 거면 예를 들면 숨어서 몰래 상륙을 하거나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식 상륙작전처럼 해버렸거든요. 차라리 요즘 말로 특공대 같은 걸 보내서 좀 북한군 기관총 진지 같은 걸 먼저 점거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유격대 작전인데 정규전 상륙작전을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고무보트 같은 걸로 노를 저어서 은밀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배로 밀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당시 고무보트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과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격대와 정규전이 혼합된 작전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9월 14일 상륙 병력이 탑승한 함정들이 출발을 하면서 장사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죠. 9월 14일 오후 4시에 부산항에서 학도병을 태운 문산호라는 게 석탄 수송선이었거든요. 문산호를 타고 그 미 해군 구축함 애니코트함의 호위를 받아서 장사 해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따르게 됐어요. 그 자연재해는 그 당시에는 기상관 측에 대해서 지금같이 고도화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관 측에 대해서 태풍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요. 9월 13일에 태풍 케지아가 일본 규슈 지방을 해서 그 여급 파급 효과로 문산호가 장사의 그 4km 지점에서 거센 파도 때문에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해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파도를 이겨서 학도병들이 상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도병들을 모두 다 그 파도에 내서 헤엄쳐서 그 해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익사하고 다양한 보급품, 총탄, 가지고 있는 소총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리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직접 그 수영을 해서 그 해변가로 가서 나무에 그 밧줄을 묶은 상태로
밧줄을 묶은 걸 가지고 중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도병들이 그 밧줄을 이어서 들어오는 과정에 준비하고 있던 계획적으로 기습 보안 작전이었는데 기습 보안이 아니고 문산호가 자체되면서 그 북한군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집중 사격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 그 사격을 피해서 총을 맞고 그 돌아가신 분들, 파도에 익사한 분들을 제외하고 밧줄을 그 타고 해변에 도착한 학도병들이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륙작전은 악천후 속에서 고통스럽게 어렵게 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반격이 되나요? 이게 딱 완전 무장한 상태로 네. 준비 중인 것과 정말 허업은 너무 다 보여요. 이거는 그냥 내가 조준만 잘하면. 그러니까 파도 와. 치는 해변에서 배는 좌초됐고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좌초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노출이 다 학도병들은 되고. 거기서부터 헤엄을 쳐서 해변까지 가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해변까지 가서 그걸 올려주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진지에서는 계속해서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반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격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상륙에 제압을 하는 건데 이게 문산호가 이제 좌초한 것도 사실은 이쪽이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륙 작전은 큰 배가 어떻게 해변까지 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풍랑이 안 와도 이게 해변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륙정이 있거나 그렇죠. 고무보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야간에 몰래 침투 작전이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상륙 작전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력 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당연히 상륙 작전 하는데 함포나 이런 공중 지원이 와야지.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야간에 그러니까 침투, 상륙 작전이 아니라 침투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새벽 5시에 시작했으니까 침투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북한군이 이걸 보고 박격포를 이제 배를 향해 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거기 맞아가지고 작전 담당 고문이었던 전송호 대령이라는 분이 전사해 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특공대가 그냥 내려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니 딱 해수욕장, 원래 해수욕장이잖아요, 지금. 가서 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여기다 상륙을 해? 도대체 산이 이렇게 산면으로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이 같은 해변은 이렇게 넓고 개활지 같은데 거기 한 몇백 미터 뒤는 완전히 이렇게 산이에요. 그 산면을 딱 맞고 있어가지고 야 이건 기관총 2개만 갖다 놓으면은 이건 어디든지 이건 가는 구조다. 거기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제 상륙과 동상들 이렇게 만들어놨고 학도병 이제 교복 입고 뭐 있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날 뻔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하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 죽어 나가면서 토치카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북한군도 훈련이 안 돼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작전을 세울 때 그 정도는 미리 다 알고 세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상륙 작전은 철저한 화력 지원, 네. 공중 지원, 그리고 상륙 장비, 그걸 사실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륙정이나 이런 거 없이 오니까 해변 경사가 좀 완만하거나 얕은 데로 왔어야 됐을 것이고 얕은 데로 온다는 거는 결국은 물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만약 기다리고 있다면 영락없이 거의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내려간 대원들이 목숨 걸고 돌격을 해가지고 결국 북한군 토지카를 제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제압을 했대요? 확실히 북한군도 훈련이 안 됐던 것 같고 병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있었으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작전이었는데 예상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5시 반부터 시작된 상륙에서 9시에 상륙을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산인데 그 200고지를 점령하는데 그 고지 점령한 게 15시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지.
이 과정에서 39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잡고 토치카 9개를 파괴했어요. 병력이 많지 않았지만 토치카가 무려 9개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6탄으로 지압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이제 여기가 저기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3면이 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도 북한군이 있으니까 3면에 이제 방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 포항지구에서는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일진일퇴의 전투가 이어진다. 국군과 미군은 전황이 급박해지자 포항지구 전선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상륙작전을 기획한다. 이에 학도 의용병을 주축으로 한 독립 제1유격대대가 장사해변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대가 좌초하는 상황에서도 상륙하여 북한군 토치카를 제압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근데 이러면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도 이러면 우리 후방이 뚫리는 것 같은데 반격에 나서야겠다라고 작전을 세울 것 같아요. 네. 북한군 입장에서는요, 낙동강 방어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방의 주요 보급로가 그 장사동 7번 국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를 막혀버리면 퇴각도 어려워지고 보급도 어려워진다는 그 위기 상황 때문에 두 개 연대를 급격하게 동원하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T-34 전차 4대까지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9월 17일에 1중대가 있는 이 125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218고지에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격을 받게 돼서 굉장히 학도병들이 잘 지형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서 반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추가 증원으로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해서 임영웅대에 있는 병력을 200고지로 철수시키고 대대적인 지휘소를 문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일이 되자 북한군은 다시 새벽 5시쯤에 220고지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병력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공격을 확장시키고 있어서 임영웅 대위는 19일 원래 계획대로 철수작전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미 해군 95.2 기동 전단의 지원 포격을 도움을 받아서 해안으로 병력을 퇴각시킵니다. 북한군은 미 해군의 함포 사격 때문에 9월 18일에 제1유격대대를 곧장 추격, 섬멸할 수는 없었지만 점점 더 해안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낙동강 방어 라인이 뚫리면 서쪽은 이제 미군이 막고 있었고 동쪽은 이 국군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뚫리게 되면 위험하지만 특히나 국군이 막고 있었던 데가 뚫리면 경주가 뚫리면서 부산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어떻게든 활로를 뚫고자 하고 있었는데 장사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러면 보급이 끊기게 되고 낙동강 방어 라인을 숨통을 확 트이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장사로 대규모 부대가 상륙을 더하게 되면 이건 북한이 양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 라인 동쪽 라인을 대거 빼서 저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뺐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 라인은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상황. 근데 학도병들이 이 T-34 전차까지 들어와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거 미군이 전면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좀 빠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당시 그렇게 한국하고 미군이 연합작전이 잘 되던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군한테 식량 지원이나 이런 거는 가고 공중 지원은 가지만 이 육군 작전 전체가 이쪽을 막아주고 이런 게 없고 따로 노는 상황이었죠. 이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차까지 동원했다는 건 북한군도 놀라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성공했는데 3일치 식량에 사실 보병 전투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탈출해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다로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제 7번 국도라고 지금도 7번 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오면은 그 남쪽에는 북한군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군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전선에서 적전선 뒤에서 뚫고 들어와서 아군 전선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 내려오는데 한 3km 내려와서 지금 장사리 바로 남쪽에 지경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고지까지 왔는데 이게 상황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할 데가 없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헬기가 와서 부대장 이명훈 부대장이 헬기를 타고 미군 구축함에 가서 하트만 제독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구출 작전 논의를 합니다. 미군 쪽에서는 어떻게 상륙 작전 이렇게 하냐. 가들이 또 상륙 작전 많이 해봐갖고 상륙 작전하면 되게 전문가 티를 내잖아. 그래서 뭐라고 막 하긴 했대는데, 근데 그건 나중이고 지금 이거는 구해야 되잖아요. 또 학도병이고 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은 다시 헬기 타고 돌아와서 병사들을 합류해서 다시 올라간다. 해변으로 돌아간다. 그쪽에서 이제 철수한다. 이렇게 다시 해변으로 올라가게 돼요. 어찌됐든 뭐 미군도 아이고 혼내지만 도와줘야 되고 생도라고 해도 어떡합니까? 우리 학도병들 동생들이 지금 도와달라는데 자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작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LST 선이었던 조치원호라는 배가 가는데 이 배가 또 민간인 선장이 저기 몰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 뭐가 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군인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기도 낙동강 방어선에 있어요. 거기에 다 몰려 있죠. 아. 사실 여기 지금 정식 군인 아니에요. 네. 이 멤버들은 유격대원증이라고 주긴 줬는데 이게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 군복무 했니 안 했니 뭐 이러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굉장히 있어요. 학도병들 중에 제대로 군벌주 못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이게 대원증은 나오는데 이걸 정식으로 인정하니 안 하니 뭐 나중에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제 미군들이 한포 사격 들어오고 공중 지원 들어옵니다. 근데 북한군도 또 이걸 알고 쪼여오죠. 이렇게 돼서 일단 공세는 막아요. 한포 들어가고 공중 지원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담장처럼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북한군을 멈춰 세우는 데는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에 앉아서 이제 구출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당시 그때 심정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식량 총알 떨어졌어. 그렇죠. 근데 저 앞에는 담장이 그냥 있는데 저기 북한군이 올라오면 이제 끝이죠. 예. 근데 우리 상륙할 때는 몇 명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연대 병력이 오고 있어. 그렇게 오고 있죠. 아무튼 이제 배는 오고 있어요. 근데 배가 민간인 선장이니까 LST선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400m 앞에 못 들어간다. 아 제발요. 그랬더니 미군 옆에 있던 미군 함장이 LST선으로 와서 자기가 몰고 30m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로프예요. 이제 로프 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동해안 가보신 분 알지만 이 장사가 조금 낮다고 해도 서해안하고 동해안은 다른 거 완전 아시죠? 다르죠. 네. 그러니 이게 걸어서 못 나와요. 정말요. 한 3m까지는 들어가도 모래예요. 그냥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갑자기 훅. 두 발 더 디는 순간 갑자기 푹 하고 그렇죠.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파도가 위험해요. 갑자기 확 덮쳐요. 파도 오면 1m씩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구출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구출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이 북한군도 저기 왜냐하면 구출한 동안은 또 이게 포격을 심하게 못하니까 결국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북한군이 가까이 오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시 그러니까 13시 45분에 배가 출항하는데 그 해변에 32명이 남아 있었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 북한군이 총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대원 9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32명을 남겨두고 그동안 또 전사한 분들이 한 100명 되니까 670명을 데리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그 32명은 어떻게 됐죠?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포로가 됐다가 몇 분은 탈출을 해서 돌아오고 몇 분은 못 돌아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탈출하신 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 상륙작전에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군 제1유곡대대는 철수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공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이건? 장사 상륙작전은 전술적 승리라기보다 전략적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의 시선을 동해안으로 돌리고 낙동강 전선에 있는 핵심 장비와 인력을, 그러니까 그 병력을 빼돌린 덕분에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방어태세는 약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 상륙작전의 학도병들이 일궈낸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 자체의 그 엉성함과 급박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병력 지원과 악조건에서 직접 전투로만 적군 270여 명을 사상하고요. 4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어시설인 토치카 11개소를 파괴했고요. 병력 피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측의 피해는 139명의 그 전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상자 92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전쟁에 있어서 전술적 뭐 성공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고 영웅담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 승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쟁사를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 6.25 전쟁 당시 가장 전황이 급박한 시기에 치러진 장사 상륙작전, 이 영향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시는 대로인데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적의 그 압력을 빼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시도는 모든 전쟁에서 하고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보면 별 정말 말 같지 않은 시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것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 성공이 이상한 거고 대체로는 실패한 경우도 더 많고요. 지금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전쟁 나면 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게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고 내내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훈련도 안 된 병사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 미군 제독도 야 이거 작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자기들이 배몰고 감동적으로 구하러 오고 선원분들이 로프만 끌어당긴 게 아니라 이게 다 자기 동생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방어작전 할 때 고지까지 올라와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전사해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선원들이요? 예, 선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하면 우리도 전쟁 나면 뭐 할래? 도망가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제가 군대를 노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농담으로는 노예 이런 말 하긴 했지.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 한 행동이었죠. 내가 살고 내가 한 투자였지. 노예라는 건 이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돌아가신 저 친척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촌 형이 아까 말한 여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륙작전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포로가 됐거든요. 그 32명 중에 한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포로가 됐는데 소대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좀 부실했는지 탈출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 32명이 나중에 탈출했다는 거 북한군도 좀 뭔가 좀 엉성했던 것 같아. 탈출했는데 이렇게 친척집에 와셨는데 상처가 이제 썩어가지고 뭐 정말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해서 예.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 집에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 내가 여기 들어갔다 너희도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밥하고 붕대 같은 거나 좀 달라.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오지.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냄새 나고 해서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갖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는데 영원히 행방불명 되셨어요. 아유, 눈물 나네요, 정말.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내 인생을 마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성공에 사실 많은 분들이 학도병이었잖아요. 그 의미도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1960년에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참전 용사들 유격동지에 보낸 친서를 한번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며 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힌 내용에서도 장사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에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어난 낙동강 전선에 일어난 전반적인 흐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사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도병들이 치렀던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장사 해변에 지금 기념이 잘 돼 있어요. 배는 그가 진짜 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근데 비슷한 배로 이제 갖다 놨는데 그 거리가 아니고 저 앞쪽에서 자초했어요. 그리고 한번 거기 이렇게 보시면 꼭 한 번쯤은 방문하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영덕대게는 많이 가시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특강을 가끔 가거든요. 네. 가끔 가는데 그 고등학생들 17세, 18세의 진로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한 번씩 좀 겹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이였잖아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뭐 장난도 치고 어린 눈빛으로 호기심에 쳐다보는 이 친구들이 장사 상륙작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내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 누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해서 성공을 이뤄냈던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나는 너무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 뭐 역사를 배우고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에 뭐 지금까지 와서 보면서도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고 인식하는 그리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게 대한민국 전역에 좀 퍼지고 시청자들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작전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왜 저렇게 해? 이게 훨씬 나은데?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난에서는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점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얻어갔구나. 뭔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